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 달 전기가 작년에 한 8만 원 정도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에어컨을 아끼면서.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틀고 사용하면서 전기세가 10,000원도 안 나왔다는 것은 획기적인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 생산량에 의해서 그 정도 세이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 앞에 다가온 변화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수소 가격만 하면 제주도는 못합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전기도 아마 가장 먼저 많이 발생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를 충분히 끌어내릴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의 효율을 1%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새는 에너지의 10%를 줄이는 건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현실의 장벽은 높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에서는 다른 곳보다 한 발 앞선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가장 이른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작은 마을 금등리. 이곳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시험한 곳입니다. 우리 마을은 아마 제주도에서 손가락으로 꽂으면 한 5번째로 작은 마을에 제일 가난한 마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누가 금등리에 와서 살겠나. 그래서 이게 뭐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풍력발전기를 놓고 그 주민들이나 어촌계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티격태격 다툼이 있더라고요. 17년째 마을을 지켜오고 있는 고춘희 이장님.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을 앞두고 마을에서는 무려 10년 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회사도 좀 요구를 했고 저는 더 좋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뤄보자, 해결해보자, 주민들을 한번 잘 이야기해서 다듬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임시청회가 시작됐죠. 이장님은 마을의 미래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노력이 모여 2017년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탐라 해상풍력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국내 첫 풍력 발전기가 제주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요. 제주도에 제일 처음 풍력 발전을 시작한 건 1980년대쯤에 제주 제동목장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기 설치했던 게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업 발전용으로 좀 가치를 가지는 국내 최초의 풍력 발전 단지는 육상 풍력은 제주 행원 풍력 발전이었고 해상 풍력은 제주 탐라 해상 풍력 단지.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육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됐죠. 어느 곳보다 빨랐던 제주의 풍력 발전. 그렇다면 지금도 제주가 풍력 발전에서 앞서가고 있을까요? 시작은 제주도가 굉장히 빠르게 했고 그리고 10수년간 제주도가 조금씩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풍력 발전량을 늘려온 건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 한 4, 5년 사이에 지금 타 지자체의 이미 설비 용량이나 보급 그런 관점에서는 많이 제주도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든 지표와 실적을 보더라도 제주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 산업을 이끌어간다. 그런 지자체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과 어업인과 사업자와 지자체 사이에 좀 엇박자가 많아서 갈등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연되고 그리고 무산되는 그런 사례가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빠르게 달려왔던 제주. 하지만 이해를 조율해야 할 많은 목소리들이 이 길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부딪힌 거는 말도 못해요. 이게 돌아가면 소리에 마을이 땅값이 내려간다. 그다음에 동물이 임신을 못한다. 해녀들은 전자파 때문에 해녀 물질을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회사 측에다가 제가 이제 질문은 했지만 회사 측도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어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마을에서는 아니야, 니네 그거 세우면은 저 태풍이 불면 저 날개가 자기는 마을로 날아오니까 반대다, 그렇게 얘기했죠. 걱정도 반대도 많았지만 마을의 미래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막상 하고 보니까 바람도 이 풍력 발전기에 소리도 안 나고 해녀들이 저기까지 못 가요. 저기까지 못 간다고요. 1군 해녀라도 저기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중간 사이에서만 노니까 본인들한테는 아무런 피해도 없잖아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해녀들. 그렇다면 해녀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금등리에서 물질하신 지 다 몇 년씩 되신 거예요? 예, 해난 한 20년. 야이는 한 이도 온 지가 한 50년 돼서 야이도 50년. 이삼주는 뭐 이도 온 지가 60년. 삼촌들은 저기 저거 뭐라 부르십니까? 부르실 때 우리는 풍력발전 바람도래기 해봐요. 바람돌이기는 했지. 바람도래기. 그럼 저 바람소래기 생기기 전부터 물질 하셨네요? 예. 이게 바람도래기 전지부터 있지. 풍력 발전기가 세워지기 전 해녀 삼촌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몰랐지 이게 바람도래기가. 별 모르고 채권에는 막 반대도 막 허다하네. 반대 허다. 어른 삼촌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 어촌계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거 하면 뭐 소라도 없고 뭣도 없고 바다에 이제 우리가 잡아오는 것들이 없을 거라고 걱정했죠. 다른 걱정이 뭐 있겠어요. 바다에서 나는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해녀 삼촌들이 마주한 현실은 소문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바다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도래기 되내가지고 별거 없지. 바람도래기 하면은 소라도 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벽이 20m가 넘으니까 이제 해녀들 작업하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해녀들의 물질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다 속은 어떨까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 구조물이 인공 어초 역할을 하면서 어획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동안 탐라해상풍력단지의 하부 구조물 주변으로 분포된 어족 자원들을 이렇게 본 결과 오히려 탐라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 전보다 더 많은 어족 자원들이 생겨서 더 풍부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체감을 하시고 어족 자원 감소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과거 사례에서는 어쨌든 마을에서는 이제 혐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막상 설치하고 난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엔 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수익이 일정 부분 마을로 공유가 되면서 마을 분들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풍력의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의 발걸음도 제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윈드파워 센터를 설립을 하면 우리가 원격으로 전국을 모니터링한다는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해상풍력부터 육상풍력까지 풍력 단지가 있기 때문에 동선으로 봤을 때도 그런 단지들을 확인하고 또 센터에 와서 모니터링 현황을 보기에 최적의 장소라서 여기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제주는 이제 풍력 산업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더 크게 펼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상풍력이라는 그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건 단순히 그린과 뉴딜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겠다, 뭐 이거 외에도 기왕이면 그린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제주도만의 뉴딜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측면도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많은 풍력 단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제주도 내에서 수요를 늘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어떤 대규모 전력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제주도의 관련 산업과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을 제주도 내에 유치하고 그렇게 유치된 글로벌 기업들과 산업을 통해서 우리 도 내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서 대한민국의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게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부족도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산기업도 키우면서 공공을 주도하면서 비용도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해상풍력도 대만도 따라잡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50기가 해야 되는데 3에서 4기가와트 정도에서 비용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때까지는 초기 시험 구축에 힘을 쏟는 것이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전력 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아직 빨간색 수요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순수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쓰는 아리백을 이루려면 수요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규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설치 규모가 작아 발전 단가도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한국은 지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높은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해상풍력은 유럽에서는 1년에 한 10기가와트씩 설치할 동안 한국은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이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를 충분히 끌어내릴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 원가가 영원히 높을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사례처럼 어떤 형태로 발전 원가가 하락하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 길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발전 원가는 분명히 석탄 화력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한국의 육상 풍력 발전도 발전 원가가 석탄 화력 발전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얼마나 될까요? 제주도의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력 수급 설비 용량은 약 2,643메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이 중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이고요.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 보시면 24년 말 기준으로 LNG 발전, 바이오주유 등 기저발전기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고 육지에서 제주도 HVCD로 수전받는 용량이 약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로 약 20%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재생에너지가 보급됐다고 제주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제주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최초 일시적 RE100을 달성했습니다. RE100은 어쨌든 지역사회든 아니면 산업체든 재생에너지로 이제 필요로 하는 전기 수요를 다 공급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라고 하는 그래도 상당히 큰 섬에 재생에너지로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그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RE100 가능해?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그게 가능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면 그거를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물론 인프라 지원이나 충분한 어떤 재생에너지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돼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찍고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 재생에너지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잘 해준다면 RE100은 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 일시적 RE100이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도 남아 있습니다. 전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 때문에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양광이 일사량이 높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미납철량 이외에는 추가적인 출력 제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 문제는 해소됐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숙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설비들이 너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개통관리 변전소를 지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제 신규 모든 사업들이 이제 그 한전과의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도랑 저희 에너지공사랑 같이 산업부, 지금은 이제 기후환경부가 되겠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지속적인 이제 바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전력망을 지키는 일도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기존의 대규모 그 중앙발전하고는 다르게 전력 수요가 있는 그 해당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소비도 하고 저장을 하면서 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효율적인 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재생에너지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제주의 계통이 혼잡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그 변동성을 완화하고 그리고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ESS나 P2G 그리고 V2G와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 분산 에너지라는 것이 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화 지역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해질까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스스로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분산에너지 기술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기술이 V2G,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V2G는 Vehicle to Grid라는 약자이고요. 풀어서 쓰면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내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리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재생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발전 변동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 변동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이제 V2 기술로다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객들은 이 전력 수요가 높을 때는 전기료가 비싸거든요. 그럴 때 전기차에 충전했던 전력을 다시 방전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모빌리티용, 이동용으로만 이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V2G를 한다는 거는 방전까지 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충전했던 전기를 다시 이제 전력 수요가 높을 때 꺼내서 쓰는 그런 이제 양방향 기술이 바로 V2G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질 때는 엄청 만들어지고 또 밤에는 태양광인 경우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제주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전기차가 많은 거예요. 그럼 전기차는 배터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생산될 때는 전기차에 충분히 담아두고 없을 때는 거기서 뽑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가 제주도가 됐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제주. V2G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양방향 기술인데요. V2G가 많이 발달된 데가 이제 유럽인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이런 V2G 생태계 자체가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게 1단계로다가 제주도에서 올해 말에 시범 서비스라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 서비스의 목적은 일단 저희가 개발해 놓은 요소 기술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 보안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국내 V2G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거기에는 이제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사업성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증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관련 부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초 데이터가 사실 실증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단계로 하고 그런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 사항들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에너지 자원이 되는 시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V2G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일단 그 V2G가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달리 국내는 이 시장 구조 자체가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사업적 측면.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고객 요금제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제도들도 이제 기반이 확보가 돼야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 편하게 이런 V2G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객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V2G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보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V2G 충전기를 사려고 그러면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고객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 요금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전력 거래를 했을 때 충전 비용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사용 편의성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다 이제 스마트폰이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생활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보게 되면 앱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앱에서 자기가 언제 스케줄만 입력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언제 충전하고 언제 방전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세팅이 되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V2G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안전 배전망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기여 이런 유용 무용의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으로 제주에는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미리 실험할 수 있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미래 에너지 모델을 시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번 저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 모델들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산 에너지 사업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에는 제주의 정체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으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기반을 마련한 제주.
이제 제주는 실증을 넘어 실제 에너지 생산에서도 더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3메가와트 청정수소 생산시설이고요.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제주의 수소 생산단지인데요. 수소의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풀가동을 하게 되면 일일 한 1톤 정도 수전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산이 가능하고요. 물론 압축기 용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생산을 하지만 현재 그 제주도 내 이제 수소버스가 약 평균 한 17대, 18대 그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요량에 비해서 좀 수요량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풀가동은 하진 않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주 5일 정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부하도 한 1메가 정도 수준으로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가장 깨끗한 수소 에너지이기에 제주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원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는 전용 운송 시스템을 통해 함덕의 수소 충전소로 이동하는데요. 현재 제주의 유일한 그린 수소 충전소인 이곳은 그린 수소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시작점이자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수소 자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수소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어딘가에서 추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에서 수소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는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은 산소하고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추출을 했을 때 화석 연료로부터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탄소 또는 탄소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되고요. 물에서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가 남게 됩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한 경우에 그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버스, 청소차, 승용차 등 약 80대의 수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 차들은 화석 연료를 이제 연소시키면서 나오는 힘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작용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 나오는 힘으로써 전기로서 이제 모터가 구동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소 차량의 오해와 진실. 아직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기술이다 보니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걱정도 따라붙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사용하는 수소 탱크가 350기압 또는 700기압짜리 고압의 가스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고압 탱크가 터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소재로 만든 2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급 소재로 만들게 되고요. 고분자나 알루미늄으로 몸통을 만들고 그 바깥쪽을 카본 섬유로 한 5cm 정도 두껍게 감아놔가지고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하였을 때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수소가 새어나가서 다 확산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 효율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정작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이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변환 효율 그 부분이 이제 계속 1단계, 2단계를 변환을 거치면서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부분만을 보실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요에 비해서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주려면 이런 그린 수소 또는 ESS 배터리와 같은 수요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청정 에너지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계속 늘려줘야 신재생 에너지도 더 확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보급을 하고 또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탄소를 이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버려지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남을 때 그린 수소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다시 필요할 때 재사용하는 것이 태양광 풍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의 가능성과 과제를 기업들의 시각과 함께 살펴보는 그린 수소 포럼도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특징을 활용을 해서 해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해수 전해조 기술 개발을 기본으로 하여 그 뒤에 필요한 그린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기술을 8명의 참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 수소 에너지에 갖는 그 어떤 불확실성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수소 에너지 사회라는 게 어떻게 실현될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제주도 사회가 그 전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는 필요한 에너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할 거고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많은 제주도민들과 소통하고 의논하고 또 그 가능성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 분야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R200 감귤 실증 사업입니다. 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35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R200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감귤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감귤 하우스에서 사용되는 화학 에너지, 그 화학 에너지를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감귤 생산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감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전기를 모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고 있는데요. 태양 아래에서 자라고 빛의 힘으로 익어가는 제주 감귤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감귤 하우스 재배 면적이 한 5,000헥타 정도 돼요. 그리고 그중에 한 70% 이상이 무가온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전력 정도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하우스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그 지붕 곡간부 부분 그 부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공간 활용 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더 친환경적인 제주 감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거겠고요. 두 번째로는 농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면서 잉여 에너지, 자기 그 하우스에서 쓰고 남은 잉여 에너지를 나중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 될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로도 이제 농가가 발전 사업자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는 농장에서 필요한 만큼 먼저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농장 한쪽에 있는 ESS 저장 장치에 보관합니다. 맑은 날 모아둔 전기를 필요한 순간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 방식입니다. 제주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은 감귤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R200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인데요. 닭들에게 필요한 모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지구란이라는 것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요새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한 기후 변화를 생각하고 후손들한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구란을 생산하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최초 알리백 달걀이랍니다. 동물복지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농장,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갑니다. 초기에 할 때는 부담은 크지만 나중에 또 계란값도 좋아지고 또 친환경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바로 알리백 우유를 생산하는 축사입니다. 이렇듯 제주의 다양한 1차 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리백 우유는 제품에는 일반 제품이랑 차이가 없는데 생산하는 설비나 이런 전력을 움직일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우유입니다. 이곳에서는 갓 짜낸 신선한 원유가 살균과 가공 등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유기농 우유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쓰인 전기들이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규모는 750도에 평소로는 2만 평 정도에 대한 이제 목장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이 알리백을 사용함으로써 이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다소 증가한 감은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약 한 3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젖소 목장이다 보니까 우유를 짜는 데에서 가장 큰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유의 보온을 책임져주는 냉각기, 그다음에 이제 배합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환경적 가치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올랐다고 원가가 더 올라가지고 공장에 더 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을 실천하고 그 원유를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소비자는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서 이 구조를 다시 지지하고 이런 선순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게 저희 제주의 지속 가능 경영 목표입니다. 이 10여 개의 농장을 매년 하나에서 2개의 태양광 시설을 할 계획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알리백 계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귤에서 달걀, 우유까지 1차 산업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을 넓혀가고 있는 제주. 그리고 이 변화는 농업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가정에서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절감될 정도가 아니죠. 제가 이따가 이제 전기 사용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손녀딸이 나오면서 2층에는 24시간 에어컨을 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 이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1층에만 사용했을 때는 한 달 전기료가 작년에 한 8만 원 정도 수준 나왔거든요. 그것도 에어컨을 아끼면서.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틀고 사용하면서 전기세가 10,000원도 안 나왔다는 것은 획기적인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 생산량에 의해서 그 정도 세이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히트펌프 실외기인데요. 저쪽에서 태양광에서 발전된 패널에서 발전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쪽 함으로 들어와요. 이쪽 함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히트펌프를 제어하는 그런 전기가 있고 여기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들은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지 나노에너지 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한 고객들이 크게 이제 세 군데 이제 형태의 건물에다가 설치를 했고 첫 번째는 애플망고 농장, 두 번째는 리조트, 수영장 있는 리조트, 세 번째 주택에다가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에너지 절감을 직접 체험하게 돼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활용해 냉난방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 히트펌프.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 보일러에서 생산된 따뜻한 물, 60도에서 8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을 옆에 추결조에다가 저장해뒀다가 그 추결조에서 저장된 물은 이제 샤워할 때 쓴다든지 설거지할 때 쓴다든지 난방할 때 쓴다든지 이렇게 골고루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제주도 내 일반 단독주택들 대부분이 우리가 방을 따뜻하게 겨울철 방을 따뜻하게 난방 그리고 지금같이 더운 여름엔 또 온수 샤워를 위한 온수를 기름을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등유나 LPG 가스를 태워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로 전환하고 그 전기를 태양광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절감시키는 데 큰 가치가 있겠죠. 설거지에 쓰이는 따뜻한 물까지 이곳에선 태양이 만든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가스 보일러를 썼습니다. LPG 가스를 썼는데 한 달에 이제 약 50kg짜리 2통, 약 30만 원 정도가 가스비로 지출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방만 보온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30만 원이 소요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나서 실내 온도를 20도를 맞췄거든요. 새로운 신세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달에는 한 14만 원 정도 나왔고 2월 달에는 최대로 이제 42만 원 정도가 이제 전기세가 나왔는데 30만 원 가스비 빼고 그다음에 평상시 드는 전기세 한 7, 8만 원 정도 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따뜻하게 살면서 최대한의 이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매달 전력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실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에너지 유지 운영 플랫폼이고요. 그 주택에다가 설치된 태양광의 발전 현황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히트펌프의 사용 현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LPG를 안 쓰고 태양광 전력을 씀으로써 탄소 감축이 이렇게 1년에 평균 주택 한 주택당 8톤에서 10톤 정도 감축이 될 걸로 보여져요. 계량기가 보여주는 숫자처럼 확실한 비용 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히트펌프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히트펌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확실히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높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기가 누진세다 보니까 태양광 전기가 없으면 이거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히트펌프가 보급이 덜 됐었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건축이 있다는 이야기에 전라북도 김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건물은 AI 가전과 고효율 냉난방 기술이 결합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전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에너지, IoT, AI 가전 이런 기술들을 묶어서 알아서 집이 사용자한테 맞춰주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주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AI 가전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스스로 조율합니다. 사실 설비의 효율을 1%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집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이 새는 에너지의 10%를 줄이는 건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럼 모듈러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건 공장 안에서 그 제작 공정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편차가 훨씬 안정화되고요. 품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픈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역 청년들이 힘을 모아 만든 오후 협동조합. 네, 오후 협동조합은 이제 지역에 버려져 있는 그 유휴 공간을 재생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인들이나 예술인들한테 그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로는 저희 여기 있는 청년 사장님들이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이 시골 거리가 계속해서 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 얘기들 나누는 그냥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살리고자 모인 청년들의 고민은
단순한 공간 재생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마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약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저희랑 같이 좀 컨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숙박객들이 왔을 때 단순히 이제 숙박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 마을의 자원을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숙박객들은 오셨을 때 이거 코티지를 통해서 약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하루를 경험을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죽산 마을을 오셔서 저희 마을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집이 에너지를 얼마나 아끼고 또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채우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이곳의 건물들은 국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이 에너지 손실 없이 잘 만들어지는가는 이제 패시브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이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는데 이거를 발전을 얼마나 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는 액티브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니면 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각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두 부분의 성능이 만나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붕 사면에 보면은 태양광 판넬들이 외장재와 똑같은 색깔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여기 기계실의 바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버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전력 형태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힛범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에어컨, 그 다음에 바닥 난방, 그 다음에 온수까지 그 장치 하나로 다 전기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설비를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이런 화학 에너지들의 소비 없이 태양광으로 다 충당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주거가 들어선 조용한 마을. 이 새로운 주택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을 분들도 엄청 신기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 복층 건물은 되게 엄청 커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건물인지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저희한테는 이게 숙박 공간으로도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저희 그 가족분들 오실 때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이제 숙박 언제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 이제 오시는 숙박객들이 단순히 여기 스마트 코티지에서 머무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여기 머무시면서 여기 죽산 마을도 느껴보시고, 죽산 주민분들도 만나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청년 창업인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로컬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하시면서 이걸 체험해보시고, 이 마을에 한 번 더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계속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제주는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 수소와 전기차로 미래 에너지를 실험하는 제주. 지금도 제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의 길을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가고 있습니다.